그래서 여러분들 쳐주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고 중고가격의 개념과 정리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내부 중고가격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말합니까? 시장에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형태와 기능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존재한다. 여러분 대체성이 뭡니까? 대체성 무슨 말이죠? 대체성. 대체가 뭐고? 뭐지 성태가? 서로 상호 보완되어서 바뀌어질 수 있는. 상호 보완돼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이 가방 대신 뭡니까?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대체성이 있는 거 같죠? 가방 좀 빨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보면 뭡니까? 소비자는 이 차별화된 가치에 양의 값이나 응의 값을 부여하여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내부 중고 가격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예를 듭니다. 소비자가 돼지고기와 비교해서 소고기의 맛이나 영양소가 더 뛰어난 겁니까?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맛있어. 더 영양소가 좋다는 건 양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양수. 소고기의 내부 그러면 뭡니까? 소고기의 내부 중고 가격을 높이겠죠. 반대면 뭡니까? 육질까지가 판단하면 음의 차별화 가치를 적용해서 내부 중고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중에서 각자 선호하는 게 있지, 맞죠? 소고기는 비싸지만 질기고 돼지고기는 맛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중고 가격에 내부가 아니고 내부 중고 가격에 뭐가 어떻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노?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반영되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차별화된 가치에 대해서 양의 값이나 음의 값으로 먼저 부여해서 내부 중고 가격을 형성한 겁니다. 양이면 내부 중고 가격이 높이고 음이면 낮춘다. 당연하죠.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내부 중고 가격의 형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달릴 수 있다. 자, 관여도가 뭐냐?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관여도 알죠? 개인이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 이는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이나 제품의 특성, 소비자의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가 달려 있다. 그렇죠? 어떤 모든 제품에 관심 똑같은 게 아니라 맞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이 경우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습니다. 알죠? 건강, 위신, 가격, 비싸죠.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내부 중고 가격을 형성한다 이거죠. 그렇죠. 반면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으면 소비자는 제품의 차별화 가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탐색하거나 대안을 생각하는 절차 등을 생략하고 이전에 형성됐던 내부 중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되게 된다. 어쩌면 관여도가 낮으면 뭡니까? 이전에 내부 중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알죠, 여러분들? 이때 가격을 구매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가격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죠? 그때 그걸 샀으니까 이걸 사면 되겠네. 이렇게 맞지. 이런 경우는 대체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할 거죠. 그렇죠, 인간이 맞죠. 비싸면 뭡니까? 비싸면 살까? 이거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싸면 뭡니까? 맞죠? 여러분들 쉽게 하면 100원짜리 쭈밥주스 사는데 맞죠? 뭐 봄나지 않잖아. 사면 되지 맞지? 100원 맞나? 벌써 얼마고? 200원인가? 하니까 그런 겁니다. 고가의 제품이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해 품질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역시 뭡니까? 소비자는 더 이상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기존의 내부 중고 가격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뭡니까? 무엇이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까? 소비자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맞지? 달라지는 게 뭐다? 내부
중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운데 이게 끝인데 중고 가격의 종류 두 가지 외부와 내부 얘기한 다음에 내부 중고 가격에 뭡니까 영향을 준 요소 소비자의 가치 평가나 소비자의 반응도 수준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바로 나학을 갈게요. 나학을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맞죠? 내가 필요 없어. 근데 막 맞죠? 막 인터넷 보다가 이거 옥수수 싸게 파네. 사는 거죠, 맞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죠.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런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거래 효용으로 설명한다. 뭐냐? 이때 거래 효용은 뭡니까?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 가치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제품의 가격인 역시도 이 개념 하죠. 내부 중고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거래 효용이 뭐다?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필요 없어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하겠죠. 먼저 다시 보세요. 거래 효용이 뭡니까?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맞죠. 소비자는 삽니다. 거래 효용이 뭡니까?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 가치니까. 심리적 가치가 사용하며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산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소비자가 다시 행동경제에서는 어디가 이거는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실질적인 필요 여부보다 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이득이나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나의 첫 번째 문단은 거래 효용, 거래 효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뭘 설명할 수 있는 뭐죠, 여러분들? 소비자의 비합리적 소비 를 거래 효용 개념 갖고 설명할 수 있죠. 행태죠, 행태. 자, 이 문단 이러한 거래 효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심리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기업의 마케팅 뭡니까? 기업은 물건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팔아볼까? 그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희소성이나 외부 중고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이다. 자, 외부 중고 가격도 여기 맞죠? 다시 언급하고 있죠. 먼저 희소성 제시 전략은 희소성이 뭡니까? 희귀한 성질이죠, 맞죠? 기업이 소비자에게 한정된 시간이나 수정료 같은 제한된 공급 사항을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하는 전략이다. 그럼 뭡니까? 딱 요 시간만 팝니다, 맞죠? 이런 게 있잖아, 맞지? 아니면 뭐 여기서만 팝니다, 이런 게 있잖아. 아니면 딱 100개 한정 이런 게 있죠, 맞죠? 그다음에 뭡니까? 내가 저거 사야 된다 이런 게 생기겠죠, 맞죠? 이는 제품을 당장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특히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기업이 제공한 정보에 잠긴 제한된 공급 사항을 신뢰할 경우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면서 뭐가 높아집니까? 내부 중고 가격이 높아져서 거래 효용이 발생합니다. 쉽죠, 여러분들? 다음으로 외부 중고 가격 제시를 뭐냐? 기업이 할인된 제품의 가격을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외부 중고 가격과 함께 제시한 전략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거래 효용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때 기업이 제시하는 외부 중고 가격에는 경쟁 기업의 판매 가격인 경쟁 중고와 이게 뭡니까? 만약 이거죠. LG에서 뭐 에어컨을 받았죠. 삼성 에어컨 이 정도인데 우리는 이렇게 팝니다.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경쟁 중고죠,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LG 에어컨이 뭡니까? 작년에는 이 가격 파는데 올해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팝니다. 이거는 뭡니까? 무슨 중고고? 과거 중고죠. 알겠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기업에서 제시한 경쟁 중고나 과거 중고를 기준으로 자신의 내부 중고 가격을 형성한다면 제품의 할인된 가격에 대한 거래 효용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인 거죠. 거래 효용과 맞죠? 이것도 다시 정리하면 거래 효용과 관련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두 가지 희소성하고 희소성 전략하고 또 한 게 뭡니까? 외부 증거 가격 제시 전략. 자, 기업 마케팅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단. 또한 기업은 거래 효용이 음의 가치로 나타나는 거래 비효용도 고려하여 마케팅 될 수가 있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아까 지금 거래 효용이 음의 가치로 나타나는 거래 비효용. 그러니까 효용이 맞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케팅 전략이 있는 거죠. 소비자가 외부 중고 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나 오히려 속는 느낌을 받는다면 거래 효용은 음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있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의 내부 중고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 거래 비효용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거래 비효용을 뭡니까? 방지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이다, 여러분들. 거래 비용을 챙기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보세요. 인기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의 수요가 아무리 높아도 기업은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입장권의 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은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알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가격 인상의 이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여 거래 비용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은 아까 했지만 뭡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왜 이렇게 올렸냐?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면 나는 이것을 살 수 없다. 맞지? 나는 만약 어떤 가수 콘서트 뭡니까? 하는데 누구고? 아이유 콘서트인데 가고 싶은데 가장 싼 게 30만 원. 못 가잖아, 맞지? 가나? 돈 있으면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이런 거래 비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게 뭐다? 또 하나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뭡니까?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을? 거래 비효용을 고려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역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이게 또 현실적인 어떤 것도 우리가 또 우리도 많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문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고 또 문제들도 보면 여기 6문제 있는데 다 5단문이 매우 낮습니다. 알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또 난이도 중. 중 되겠죠, 여러분들? 난이도 중입니다. 이건 이제 인문 철학입니다.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 중 한 명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맞죠? 몇 명이 그중에 지금부터 이제 2개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 2개가 조금 가장 오늘 재미없을 겁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런 철학자 샤르트르의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흥미있게 들어보세요. 인간에 대한 어떤 얘기니까 여러분들 삶과 좀 이렇게 댕기면서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역할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의식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맞죠? 정해진 게 아니고 인간이 의식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항상 어떤 가능성을 향해 나가는 지향성을 지닌다. 그래서 인간은 현실의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맞죠? 의식을 통해 현실의 대상, 나아가 현재 자신을 그러니까 뭐라 된다? 초월하는 초월이라는 말은 표시 맞죠?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뭡니까? 저는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 누구에 있잖아. 누구가 그래? 누구? 샤르트르. 사가 샤죠. 사제. 샤르트르의 존재적 관점. 그래서 그러니까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의식을 통해서 뭐다? 대상과 심지어 뭐까지 자신을 어떻게 한다? 초월한다.
정해지지 않았고 고정되지 않았다 이거죠. 가능성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간에 대해서 설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X와 그러니까 아닌 거와 맞는 거. 뭐 예를 들면 정해진 본질의 역할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아니라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이런 표현이 많죠. 그러니까 그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설태가 생각하는 인간의 속성이 아닌 거고 맞죠. 아니라 뒤에 있는 게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넘겨보세요. 두 번째 문장. 그렇다면 사르트르는 인간이 어떻게 의식을 통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가? 맞죠? 이거 방금 초월했잖아. 그럼 어떻게 초월하냐 이거죠? 그는 그 해답을 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무화와 상상입니다. 무화와 상상이라는 의식에 대해서 한다. 먼저 무화란 뭐냐? 무화. 의식이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사물이나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리를 둠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여는 활동을 합니다. 무한은 뭐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뭡니까? 다른 가능성을 여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뭡니까? 커피가 있네. 그럼 뭡니까? 또 마시자. 나는 뭐니 발라야지. 이게 뭐? 미안합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할 때 문자 무슨 문자겠냐? 예준아, 나의 사랑 예준. 무화의 문자 무슨 문자겠냐? 없을고. 맞죠? 없다. 맞죠? 없을 문자겠죠. 아닌가? 이것도 무화죠, 맞죠? 없을 무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무화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여는 거 맞지? 인간은 이러한 무화를 통해서 현실에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자신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현실에 있지 않는 것을 새롭게 지향할 대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알죠? 이때 현실에 있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상상입니다. 알죠? 무하는 거니까 다른 가능성을 여는 거. 상상은 뭡니까? 그때 현실에 있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거. 이거 상상을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상상의 개념을 살펴서 이때 쓰는 겁니다. 상상은 현실에 있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상상은 단순한 항상과 달리 현실을 무화함으로써 새로운 비실제적,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대상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의식 활동입니다. 여기도 예를 듭니다. 눈앞에 사과를 보고 그것의 빨간색이나 둥근 모양을 지각한다고 하자. 우리의 의식은 사과에 보이는 모습 그 자체나 사과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무함으로써 사과의 내부가 그러니까 뭔가 빨간색이나 둥근 모양을 지각하면 이거는 무화가 아니죠, 맞죠, 여러분들? 맞죠?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이미 아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알고 그대로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사과가 뭐다? 사과의 내부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사과 빨간 사과 있는데 안에가 다 비어있는 거 아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벌레가 다 퍼먹었나? 이렇게 맞지? 예준이 아닌 거 아니? 예준이 맞아? 예원이 아니?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재원이가 예원이 아니? 이렇게. 맞아요. 여동생이가. 네. 이런 게 뭐한가? 이건 뭐가 아니고 그냥 헛소리죠. 그래서 뭡니까? 이런 가능성이나 탐욕, 유혹 같은 새로운 상황, 그러니까 사과를 먹는가 탐욕이나 유혹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에요. 나가 사과를 관찰하고 있는 나를 무화하고 사과를 좋아하는 나를 상상함으로써 현대에 맞죠?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죠? 대상과 자신을 어떻게 좋아하는가? 어떻게 좋아한다? 무화와 상상을 통해서.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무화와 상상을 통해서 뭐한다?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건 자신도 초월할 수 있고.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뭔가 왜 철학자는 이런 걸 생각해서 철학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무화와 상상이 예술의 창작과 감상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건 그렇다죠, 맞죠? 당연히 예술 창작에 이런 무화 상상이 적용되겠지. 예술가들은 무화와 상상을 통해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맞지? 모방하면 그거 뭡니까? 무화 상상 아니겠죠? 있는 거 그냥 모방했으니까. 뭡니까? 그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또 예를 듭니다. 화가 또 사과네. 사과를 좋아하나 보죠. 이 글쓴이가. 사과를 보고 새롭게 생성한 색과 형태를 그렸다고 하자.
이 그림은 현실의 사과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과 뭡니까? 사과인데 막 네모나게, 사과인데 막 똥색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맞죠? 해갖고 그랬다. 현실의 사과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의식에 새롭게 지향하는 대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예술가의 의식이 지향하는 대상은 구체적인 물질적 기반을 통해 비실제적 대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그런데 여기 이것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대상 그냥 맞죠? 뭐 그냥 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물질적 기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통해서 비실제적 대상을 구성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렇게 무와 상상만 하니까 그럼 뭐 대상과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의 구체적인 물질적 기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물질적 기반을 뭐라 합니까? 아날로공은 뭐냐? 그림의 캔버스나 물감, 음악의 선율처럼 상상한 결과를 지각 가능한 유사 표상물로 상상이 현실의 제약을 넘어 가능성의 세계를 펼치는 또는 매개체이다. 즉 아날로공은 비실제적 대상을 감각적 경험 속에서 현존하게 만드는 상상의 외적 지뢰. 진짜 맞죠? 문장 맞지? 정말 관념적이죠, 맞죠? 이 문장은. 그러니까 방금 말했잖아. 물감이 아날로공이죠, 맞지? 여러분들 눈앞에 사과 그릴 때, 근데 뭡니까? 내가 이 사과를 무화와 상상을 통해서 새롭게 그릴 때 뭡니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뭡니까? 아날로공이야. 물감을 하는지 캔버스에 그리는지 맞지? 그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다? 아날로공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 보세요. 아날로공은 자 보세요. 비실제적 대상. 이거 뭡니까? 지금 이 인간이 맞죠? 이렇게 창조한 새로운 세계겠죠, 맞죠? 무화과 상으로해서 그것을 감각적 경험 속에서 현전. 그러니까 맞죠, 여러분들? 근데 뭡니까? 아무리 새롭게 창조해도 뭐다? 그것이 우선 다른 사람들도 뭡니까? 그것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겠지, 맞지? 만약 예를 들면, 자, 내가 창조했다.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상상한 게 있다. 이건 좀 뭡니까? 모르잖아. 내가 뭐 상상인지 알겠나? 그럼 내가 뭡니까? 그걸 봐야겠죠, 맞죠? 그냥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맞죠?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그 현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상상을 외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상상 자체는 안 보이잖아. 그걸 외적으로 지지하는 게 뭐다? 그게 아날로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 무화와 상상이 어디에 적용됐습니까? 예술의 창작에 적용된 예술의 창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얘기했죠. 아날로공을 통한 비실제적 대상을 구성한다는 거죠. 아날로그를 통해서 비실제적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 맞죠? 예술 창작이다. 사르트르의 견해에서. 그러니까 아날로그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단. 예술 감상 역시. 자, 이제 방금 이거 창작이고요. 이게 감상입니다. 예술 감상. 감상 역시 예외는 아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감상자는 예술 작품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역시 뭡니까? 감상자가 뭡니까? 예술 작품 딱 보면 이건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뭡니까? 물질성을 초월한 대상을 상상합니다. 알죠? 눈앞에 있는 작품은 물질적인 대상인데 그것을 초월한 대상을 상상한다. 그는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의 결과로 탄생하는 그 대상이 바로 미학적 대상이라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감상이 의식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 자신을 초월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다시 보니까 감상도 뭡니까? 감상도 의식을 통해서 작품과 감상자 자신을 초월한다. 그래서 감상자를 작품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리 사르트르는 뭡니까? 능동적으로 역시 의미를 창조한다. 감상자. 예술작품은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역시 뭡니까? 세 번째 문제가 짝을 맞춰서 적어볼게요. 이것도 뭡니까? 역시 무화와 상상이 적용된 이건 뭡니까? 예술 감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역시 무화와 상상 중에서 뭡니까?
작품가 이 감상자가 작품가 감상자 자신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서 뭡니까? 그 뒤에 있지만 능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한다. 네, 뭐 아무나 낸지 뭐지? 초월 이런. 오문단 이처럼 찰트의 예술 철학에서 창작과 감상은 모두 인간 의식의 무화와 상상을 바탕한 실존적 활동이다. 예술가는 현실을 무화하고 상상을 통해 그것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고 감상자는 작품가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며 자유로운 상상을 실현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둘 다 모두가 뭐 자유도 같죠, 맞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꾸 그러면 둘 떼어놓는데 떼어놨는데 하늘과 일단 인간 세계 번역부터 둘 다 남자애들 바뀌나 누가 남자래? 빨리 뭐 아까 뭐 바둑 빨리 가위바위보 보여라. 가위바위 한번 웃겨준다. 자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떤 사태는 뭔가 이런 거 하면 뭐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겁니다. 맞죠? 왜냐면 정해진 대로 맞죠? 그냥 얘기한 대로 그냥 되는 거보다 지금 뭡니까 이렇게 하면 자유롭게 되겠죠. 내가 스스로 창조하니까 맞지? 응? 수업도 무화과 상상으로 수업할 수 있겠나? 내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수업 들 때 무화과 상상으로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맞죠? 그렇게 무화과 상상을 통해서 하면 그러면 수업 안 해? 수업 그러면 난리 나겠죠, 맞죠? 내가 그렇게 수업하면 나는 곧 없어질 것이고 잘릴 것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수업되면 시험 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식의 교육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 결국 찰토에게 예술은 맞죠? 자유로운 인간이 세계에게 던지는 물음을 흔들어. 결국 그러니까 찰토는 이런 무화과 상상에서 자유를 추구. 멋있죠? 그래서 오문단 뭡니까? 오문단은 사르트르의 예술 철학 맞죠? 이 가지는 그 의의 핵심은 뭡니까?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화과 상상의 개념을 잘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기면 21, 23번 지문. 자, 요 지문이 여러분들 아마도 시험칠 당시에 조금 아마 독서 지문 중에서는 가장 좀 어렵게 읽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시험 좀 헷갈리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 화제가 뭡니까?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입니다. 이건 뭐 하는 거고?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적외선은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낳는 파동의 성질을 지닌 전원이 보인다. 그러니까 적외선은 뭔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적외선에는 약 0.7 마이크로미터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이 포함된다. 파장은 뭐냐? 파동이 한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입니다.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마도와 그 다음 마도까지의 거리를 뜻한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파장 있는 거 아닙니까? 0 맞죠? 근데 요거에서 여기까지가 파장이라 말이죠, 맞죠? 맞나? 다 맞나? 네 맞나? 이거 파장 맞나 이게? 다 모르는 거가 아니면 그냥 너무 쉬운 건데 지 혼자 모르는 하는 거. 그러니까 파장이고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이때 만호의 높이는 뭡니까? 만호의 높이와 파동 에너지 비례합니다. 또 파동의 에너지 변화량과 자기선 세기 변화 비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보세요. 그럼 만호의 높이하고 파동 에너지하고 저기선 세기가 다 뭡니까? 이게 맞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방금 두 개 비례한다 했을 때 뭡니까? 지금 파동 에너지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그래서 만호의 높이, 파동 에너지, 또 파동 에너지 변화량과 저기선 세기 변화량은 다 비례합니다. 이때 이러한 적외선 특징과 기체 방금 적외선 특징은 뭡니까? 요거 만호의 높이하고 파동 에너지하고 적외선 세기의 이 관계 요 특징과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흡강 원리에 기반해서 기체 분자는 적외선을 흡수합니다. 기반하여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적외선의 세기 변화량에 따른 특정 기체의 농도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나왔죠?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뭘 하는 기계입니까? 특정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죠. 알겠죠? 이게 이 분석기의 기능이에요. 알겠죠? 농도 측정. 이 기기는 강원 램프, 가스셀, 강압 필터, 감지기로 구성됩니다. 이건 뭡니까? 이 기기의 구성이고 흡수 과정과 검출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우선 앞에는 적외선의 특징을 얘기했죠. 적외선의 특징과 뭐 파동, 파장 이런 거 맞죠? 이런 개념을 얘기하면서 적외선 특징을 얘기했고, 뭡니까? 뒤에는 뭡니까? 이런 적외선 특징하고 또 뭐다? 아까 그거 뭐고 흡광 원리 이런 게 기반해서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가 분석기 뭡니까? 우선은 거기는 원리 맞죠? 그러니까 원리 및 기능이 뭡니까? 아까 했지만 이건 뭐 하는 거고 특정 기체의 농도를 측정한다. 또 뭡니까? 원리와 구성 요소 맞지? 그것도 뒤에 설명했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무엇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흡수 과정, 검출 과정. 그러니까 아마 이 작동 과정도 이제 설명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면 흡수 과정부터 얘기합니다. 보세요, 흡수 과정. 잘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도 하나 풀겠습니다. 23번 문제가 여러분들 23번 문제가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게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이 시험지에서 5등률 1위입니다. 23번이.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이 지문 읽고 23번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성공이죠. 같이 이제 선생님 설명할 건데 그걸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두 번째 문단 보세요. 흡수 과정은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기체 분자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흡수나겠죠. 적외선이 아까 했죠? 흡광 원리. 적외선이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해요. 근데 선택적으로 흡수된다. 먼저 기기에 전원이 공급되면 광원 램프에서 적외선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간다? 가스셀이라는 곳 내부에 들어갑니다. 아까 여러분들 강원 램프 가스셀에다가 그 적외선 분석기의 구성 요소였죠, 맞지? 들어간다. 가스셀은 강원 램프와 강원 필터 사이에 설치된 관으로서 그 내부에는 측정 대상을 포함한 기체 분자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측정 대상도 기체 분자인데, 그러니까 딱 우선 뭐다? 이걸 이 기계를 가동할 때 측정 대상으로 어떤 기체가 정해진다 이거죠, 맞죠? 정해지는 겁니다. 들어있다. 기체 분자는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들의 결합 상태에 따라서 고유한 진동수를 지닌 진동 운동을 합니다. 진동 운동한다. 그러니까 기체 분자가 고유한 진동수를 가졌습니다. 진동수를. 근데 보세요. 이때 가스셀에 들어온 적외선 중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나면 이때 뭡니까? 해당 적외선이 지닌 파동 에너지가 분자 내부의 진동 에너지로 뭔가 아까 했죠? 적외선이 기체 분자 흡수되지. 그러니까 적외선의 파동 에너지가 분자 내부 진동 에너지로 흡수됩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서 뭡니까?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뭐다? 기체 분자 영향에 비하여 파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첫 번째 문제가 있었지. 비례. 파동 에너지 변화량과 적외선색의 변화량 맞죠? 비례하지, 맞지? 요겁니다. 그래서 그 흡수된 만큼 뭐다?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감소하면서 감소된 상태로 기체 분자에 흡수되지 않은 다른 파장의 적외선들과 함께 이제 다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강압 필터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흡수 과정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는 흡수 과정. 요거 맞습니다. 흡수 과정. 그러니까 비분산 이게 비분산이면 적외선 분석기의 흡수하는 거 알죠? 이거 뭡니까? 다시 하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의 파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적외선이 어디 강원 램프가 적외선을 방출한다. 그래서 그 적외선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가스를 갑니다. 가스 뭡니까? 그러면 특정 그 농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 기체가 있지. 그 기체 분자의 기체 분자의 진동수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 적외선이 흡수됩니다. 맞지? 그럼 뭡니까? 그만큼 그 특정 파장의 적외선의 파동 에너지 감소한 채로 뭡니까? 이제 그 가스를 지나서 강한 필터로 간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흡수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검출 과정 보겠습니다. 검출 과정은 광학 필터를 이용하여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킨 후 기체온도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우선은 그 결과만 얘기합니다. 광학 필터 이용해서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특정 파장, 아까 흡수 과정에서 먼저 특정한 기체 분자에 반응한 특정 파장의 적외선 있지? 그것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 온도를 구성하는 겁니다. 알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제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광학 필터는 어떻게 구조됐습니까? 두 개의 반사체 사이에 공진층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체가 두 개 있고 그 사이에 공진층이 있어요. 반사체는 서로 다른 불줄기를 가진 방막을 겹겹이 붙여받는 것이다. 이 구조는 적외선이 방막과 방막의 관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어 방막을 투과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반사체를 구성하는 방막의 굴절률과 두께를 정밀하게 계산하면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이 광학 필터의 반사체가 뭐다?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계산해서. 이게 중요하죠. 통과시킬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한번 어떤 적외선을 통과시키겠노? 재원아. 어떤 적외선을 통과시키겠노? 계산이 가능하면 앞에서 그렇죠. 앞 과정에서 파동 에너지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 그 파장을 맞죠. 오, 좋았어요. 맞죠. 통과시켜야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검출하겠지. 아니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했습니다. 오, 주원이 멋진데. 그래서 이거는 검출 과정. 그럼 이것도 검출 과정에서 뭡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광학 필터를 통과시키는 원리를 씁니다.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이 원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냥 뭘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반사체를 구성하는 방막과 방막의 굴절률과 두께를 정밀하게 계산하면 뭡니까? 그 계산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어디서? 검출 과정에서 광학 필터를 통해서.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가스 셀에서 광학 필터로 들어온 다양한 파장의 적외선이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할 때, 자, 그러니까 뭔가 반사체가 두 개 있지, 두 개고 중간에 공진층이 있다고 했죠. 공진층 맞죠? 그러니까 가스 셀에서 광학 필터로 들어온 다양한 파장의 적외선이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할 때, 일부 파장의 적외선은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어 공진층을 투과된다. 이때 공진층 내부로 들어온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이게 뭡니까? 아까 파장에는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 거겠죠, 맞죠? 적외선은 첫 번째 반사체와 두 번째 반사체 사이에서 지금 그 사이 들어가 있죠, 맞죠? 공진층 내부를 왕복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파동의 마루와 마루가 일치하는 위치에서 서로 만나 중첩되면서 마루의 높이가 커집니다. 아까 마루의 높이는 뭐였습니까? 파동 에너지 맞지? 알겠습니까? 아까 파동 에너지 감소했는데 뭡니까? 마루가 중첩되면서 파동 에너지가 다시 증가합니다. 맞죠? 증가합니다. 그 결과 파동 에너지가 강화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뭡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증가시킵니까? 두 번째 반사체를 추가시키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파동 에너지가 세야 투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두 번째 반사계까지 투가하며 광학 필터를 나와 감지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학 필터 통과한 거죠.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아까 뭐고 그 뭐였죠 아까 가스실에서 맞죠?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 그 누구한테 뺏겨서 분자 내부 진동 에너지가 흡수돼서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 그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뭡니까? 요 광학 필터 거치면서 다시 뭡니까? 그 파동 에너지가 증가되겠습니다. 감지기까지 갔습니다. 반면 특정 파장 외의 적외선은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하여 공기층에 와도 파동 간의 마루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상쇄되거나 반사되어 필터 통하지 못합니다. 이후 감지기에서는 감지기에 들어간 특정 파장의 적외선 세기와 가스쉘 내부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면 논을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온 건 뭡니까? 가스쉘에 기체가 있기 때문에 맞지? 그 기체 때문에 감소된 만큼 어제 오겠죠. 그러니까 다시 증가했지만 감소된 건 있잖아, 맞지? 근데 그냥은 어떻습니까? 감소 안 된 채로 증가돼서 오겠죠. 그러면 그 차이가 뭐다? 감소된 양이죠. 내가 얘기한 게 맞나? 알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체가 특정 대상 기체가 없을 때는 뭡니까? 감소 안 되겠지. 그러면 감소됐는데 증가돼서 온 거하고 감소 안 된 상태에서 증가돼서 온 거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감소된 양이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감소된 양이 뭡니까? 기체 농도겠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체 농도만큼 감소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체 농도만큼 적외선 세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광학 필터에 들어온 특정 파장의 적외선. 들어온 미안해요. 통과한 거. 광학 필터를 통과한. 맞죠? 그러니까 통과한 것도 어떻게 통과한지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통과한 적외선이 뭡니까? 감지기에서 적외선을 감지기에서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를 쓰는 거죠. 뭔가 문제 없다. 광학 필터를 통과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선을 통해 고쳐서 문제가 많이 안 돼갖고 이걸 가지고 감지기에서 기체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아주 설명한 거죠. 마지막에. 자, 우선 일단 정리하고 딱 이제 여러분들 남은 건 이겁니다. 오늘 남은 건 2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그렇죠? 보고 끝입니다. 모의고사. 23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기에는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 구조가 도식화되어 있죠. A는 강원 램프, B는 가스 쉘, C하고 D가 광학 필터, CD가 반사체니까. 그러면 반사체 그 중간에 그 B급된 건 뭐 있습니까? 공진층이죠. 공진층 맞지? 그리고 E가 감지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단 측정 대상 기체 부분 당연하고 됐고. 1번 A에서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읽은 것을 한번 여러분 정리시켜 보세요. A에서 강원램프에서 방출될 때와 C로 들어갈 때의 파동 에너지가 같은 적외선은 E에서 감지되지 않겠군. 맞습니까? 맞죠? 여기 뭡니까? 파동 에너지가 감소해야 뭡니까? 그것이 측정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같은 거 뭡니까? 감소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지기에서 감지되지 않습니다. 감지까지 안 오겠지? 맞잖아. 이해 안 되면 지면 됩니다. 여기서 이 시점에서는 알겠죠? 2단계에서는 같은 거는 흡수되지 않아서 감소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감지기까지 맞죠, 여러분들?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이 뭡니까? 특정 파장 적외선 아까 했지만 아까 흡수 과정에서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 거죠, 맞죠? 그 감소된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이 감지까지 갑니다. 광학 필터를 거칠 수 있죠. 두 번째 반사체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같은 건 뭡니까? 특정 파동의 그 적외선이 아니기 때문에 감지기까지 못 갑니다. 그럼 감지지 않겠죠. 2번 A에서 방출된 적외선 중 일부만 E에서 감지됐다면 감지됐다면 뭡니까? 이거는 특정 파동의 적외선이지 맞지? 됐다면 B에서 기체 분자의 진동이 감소했고 요즘 맞나? 기체 분자 진동이 뭡니까? 아까 야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흡수 과정 두 번째 문단 가보세요. 이건 다시 한번 봅시다. 뭐냐?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네 줄을 보세요. 해당 적외선이 지닌 파동 에너지는 분자 내부의 진동 에너지가 흡수되지 맞지? 그럼 뭡니까 지금? 감지되었다면 뭡니까? 어떤 파동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에? 그럼 뭡니까? 진동 에너지 흡수됐겠지? 그러면 증가했겠죠? 감소하기 맞지? 그러니까 2번 틀렸습니다. 감소하기 증가했겠죠? 진동 에너지 흡수됐으니까. 3번 자 나머지 봅니다 여러분들. 3번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해서 지문을 다친 거 이해해야 됩니다. 가스실에서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 적에서는 C와 D 사이에서 파동 에너지가 증가했고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뭐였습니까? 이 공진층에서 뭐다? 왕복하면서 중첩되면서 증가했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B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량이 많아질수록 E에서 감지되는 적외선 세기는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외선 세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했지만 기체 분자량이 많으면 뭡니까? 그만큼 더 많이 흡수하겠지? 흡수하면 뭡니까? 그만큼 더 파동 에너지 적외선 세기도 뭡니까? 더 감소하겠죠? 맞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5번 B에서 기체 분자에 반응한 적외선은 C에서 나올 때보다 D로 들어갈 때 파동 에너지가 더 크겠죠. 왜냐? 아까 지금 아까 3번으로 들어갔죠. C, D 사이에서 뭡니까? 파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여기 보면 3번과 5번은 맞죠? 같은 말입니다. 맞죠? 맞지? 3번 증가했으니까 C에서 나올 때보다 D로 들어갈 때 더 파동이 크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맞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쌤하고 지금 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봐도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우선 어차피 이제 보내고 어차피 지금 먹겠습니다.